도태우 변호사입니다. 계엄과 선거관리 시스템 비상점검의 정당성에 관한 서증 요지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을 제159호증 파주을 재검표 검증 조서 중 금촌 2동 제2투표소 투표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투표록에는 특기 사항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된 사항 같은 것을 기재하여 개표 시에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가 나오더라도 무효표로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투표록 특기 사항란에 오전 09시 30분대에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선관위 사무총장의 증언에 의하면 저 글씨를 쓰는 것은 보통 투표관리관입니다. 국회의원 선거투표 1년 번호지 한 건에 대하여 절취하지 못함이라고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을 제159호증 중 신면을 보면 1년 반이 지나 실시된 재검표 현장에서 금촌 2동 제2투표소 투표지들 중 약 20장의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는 투표지와 1년 번호지를 절취하지 못한 한 장의 투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검표장에 들어온 투표지들이 투표소에서 투표된 진짜 투표지들이라면 당연히 금촌 2동 제2투표소 당일 투표지들이 담긴 봉투 속에서는 투표록에 기재된 대로 약 20장의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는 투표지와 1년 번호지를 절취하지 못한 한 장의 투표지가 나타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투표지가 단 한 장도 없었다는 것은 재검표장에 반입된 금촌 2동 제2투표소 투표지들이 가짜 투표지들일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을 제162호증은 재검표 당일 이른 아침 재검표가 실시된 고향 지원에서 위조된 투표지 함을 내리는 것 같은 장면을 목격한 법원 경위에 관한 보도 기사입니다. 을 제182호증의 1 불기소 이유 통지서는 원고 박용호 후보가 이 사건을 고소했으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그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서류입니다. 그 이유에서 검찰은 투표 사무원의 착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쓰고 있습니다. 을 제204호증의 이 판결문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고의 거듭된 신청과 요청에도 재판부는 위 내용을 기재한 투표관리관과 날인 절취 업무를 담당했던 투표 사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지 않았고 개표 시에 촬영된 이미지 파일과 재검표 시에 촬영된 이미지 파일을 공개 검증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투표관리관이 위 내용을 실수로 썼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지만 실수로 기재했다는 진술서 한 장 끝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박용호의 고소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을 제182호증의 1과 같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후 항고를 통해 고등검찰청으로 갔다가
단 몇 줄로 기각 결정된 후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접수했지만 수사 기록 열람마저 거부된 채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재항고되어 돌고 돌아 원래의 선고 소송이 진행되었던 대법원으로 다시 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파주경찰서로, 파주경찰서에서 고양지청으로, 고양지청에서 수원고등검찰청으로, 수원고등검찰청에서 수원고등법원으로, 수원고등법원에서 다시 대법원으로 꼬박 3년간 한 바퀴를 빙 도는 사이 원고 박용호는 내가 실수로 말했다거나 내가 실수로 기재했다는 진술서 한 장 보지 못했습니다. 선관위는 박용호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있는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선관위와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 줄 것이라 국민이 믿어온 경찰서와 검찰, 법원의 민낯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주 본 심판정의 증인으로 나와 금촌 2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참관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 제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부디 재판부에서 선관위에 독촉하여 피청구인의 증인 신청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주 증인신문에서 전 국정원 보안전문가 백종욱은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 망분리의 취약성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의 업무망은 인터넷과 분리되지 않아 선관위 직원이 업무망 PC에서 외부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개인 쇼핑을 진행한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망간 접점과 수십 개나 발견된 1, 2, 3, 4, 5와 같이 취약한 비밀번호를 통해 카페에 앉아 선거망의 통합선거인 명부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을 제204호증의 1 판결문 13면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 14일자 현장 검증 결과에 의하면 사전투표 시 통합선거인 명부 조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선거망은 업무망과 망분리가 되어 운영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판결문이 총 5회나 거론하며 선거망 분리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2020년 12월 14일자 현장 검증은 선관위의 일방적인 PPT 발표 2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선관위의 일방적인 PPT 발표가 선거망과 업무망의 망 분리를 사실로 인정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을 제4호증은 이름과 주소가 삭제된 통합선거인 명부 파일입니다. 국민들은 선관위 선거망의 통합선거인 명부가 외부에서 조작될 가능성을 우려했고 그 우려는 지극히 타당했음이 백종욱 증인신문 등이 보여주었습니다. 국정원 점검보다 3년 전부터 선관위의 통합선거인 명부 점검을 주장했던 연수을 선거소송 원고 대리인들에게 당시 대법원은 실제 투표자 수 검증이 불가능하도록 이름과 주소가 지워진 깡통 선거인 명부를 교부한 뒤 을 제204호증의 1 판결문 41쪽에서 실제 투표를 하였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과 증명도 없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백종욱 증인 신문에 따르면 해커는 청인과 사인을 탈취한 뒤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가 가능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선관위 사무총장의 증언에 의하면 선관위는 해당 선거의 사전투표용지 발급에 지난 선거, 전전 선거의 자녀 롤 용지를 사용해왔고 그 대장 관리는 엄격하게 되지 않는다고 자백했습니다. 두 증언을 결합해 보면 불의한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선관위 서버에 보관된 청인과 사인을 탈취하고 선관위의 관리 대장 없이 보관된 롤 용지와 해킹 가능한 프린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짜 투표 용지를 무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그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을 제3호증의 1, 19, 21면 등은 가짜 투표지로 의심받는 투표지들의 사진입니다. 재검표장에 나타난 배춧잎 투표지들과 본드풀이 떡칠되어 붙어버린 투표지들이 보입니다. 을 제149호증 동영상 재생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149호증은 연수을 재검표장에 나타났던 붙은 투표지의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제가 만질게요. 아니 동영상 촬영이 되나? 네네네. 제가 그 권한 아 그러다 아 몰라서 죄송합니다. 법관님이 주셨어요. 네. 이거는 아까랑 좀 달라요. 여기는 끝에만 지금 계속 촬영 중이에요. 검으로 붙은 게 아니라 됐습니까? 예, 계속 되셨으면 됐다고. 예, 됐어요. 예? 계속 촬영하고 있어요. 네, 요거 그럼 이제 띄워서 카운팅 할게요. 네. 이거 안 띄워진다. 어머나 이게 뭐야? 안 띄워진다 이거. 이것도 그냥 여기다가 카운팅 불가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 그럼 그 접촉면을 자세히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붙어 있는지. 이렇게 하니까 네, 떨어지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대법원은 붙은 투표지들이 우편 봉투의 풀이나 정전기 때문이라고 판결문에 기재하였습니다. (2020년에) 제기된 126건의 선거 소송 중 리딩 케이스로 이후 다른 판결문들이 거의 따라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닌 판결이 을 제204호증의 1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입니다. 을 제156호증 검증조서에 관련된 일장기 투표지 또한 인천 연수을 것입니다. 연수을 재검표를 통해 송도 2동 제6투표소에서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들이 세 후보의 것을 합쳐 총 294매나 새롭게 무효표로 판정받았습니다. 1974명이 투표한 곳에서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가 1000장도 넘게 나왔는데 그중 한 글자도 못 알아볼 지경인 것만 무효로 처리해도 294표가 새롭게 무효로 처리되었습니다. 294명 유권자의 권리 행사가 원래는 유효로 처리되었다가 주권 행사한 적이 없는 무효표로 바뀐 것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본 심판정에서 하나의 투표소에 대한 재검표 결과 15%에 달하는 294표나 유무효가 바뀐 사례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만년 도장을 스탬프에 찍어 저런 투표지가 나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두 장 중 한 장이 이상한 투표지이면 도장을 찍는 사람은 물론이고 투표소를 관리하던 사람이나 개표를 참관한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목격되었지 않았을까요? 을 제157호증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문제되는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 하고 자신은 그와 같은 투표지를 보지 못했으며 들은 기억도 없고 나란히 앉아 날인을 담당했던 투표사무원 두 사람 중 한 사람도
자신과의 통화에서 그런 투표지를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며 증언했습니다. 1억 원 현상 광고에도 저런 투표지를 투표소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국민들은 일장기 투표지 천여 장이 투표장에서도 개표장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고 투표록에도 개표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오직 재검표장에서 새로 발견된 가짜 투표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 제204호증의 1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투표관리관이 못 보았을 수 있다는 말로 넘어갑니다. 투표사무원과 참관인들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5년째 일장기 투표지가 나온 송도 2동 제6투표소에서 직접 날인을 담당했던 투표사무원의 진술서 한 장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주 본 심판정의 증인으로 나와 송도 2동 제6투표소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참관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 제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재판부에서 선관위에 독촉하여 피청구인의 증인 신청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을 하였기에 2024년 이후 치러진 선거는 더 이상 문제가 없었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을제 165증 및 을제 163호증 수원 정선거구의 개표 및 집계 상황을 보면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또한 개표기의 통신 가능성, 결과값의 세팅 우려 등 대표적인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라 부르는 전자개표기 안에는 LG 그램 노트북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백종욱 증인신문 등에 따르면 전자장비인 투표지 분류기에 USB 등을 연결하여 오작동하도록 조정이 가능하며 통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개표 절차는 분류기를 거쳐 1차 결과값이 기록되고 미분류된 투표지들을 중심으로 수검표 과정을 거쳐 수정된 최종 결과값이 개표 상황표에 기재됩니다. 당연히 최종 결과값이 중앙으로 집계되어 후보별 득표수와 당락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백종욱 증인신문 조서 등에 따르면 외부에서 선거망에 침투하여 후보별 득표수의 변경이 가능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을 제165증 중 수원정 선거구 원천동 제5투표소의 개표 상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1차 결과값은 민주당 김준혁 후보 701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1082표, 무효표는 0표, 재확인 대상 투표지 수는 53표였습니다. 수검표 결과 재확인 대상 투표지 중 유효표는 14표로 최종 결과값은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3표를 더해 704표이고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11표를 더해 1093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 제163호증 선관위 개표 결과 발표를 보면 원천동 제5투표소에 관하여 민주당 후보 701표, 국민의힘 후보 1082표로 수검표를 거친 최종 결과값이 아니라 전자개표기만을 거친 1차 결과값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투표소에 해당되는 문제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수원정 선거구 모든 투표 단위에서 한결같이 최종 결과값이 아니라 1차 결과값이 최종 결과로 등록되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중앙으로 결과값을 보내는 사무원과 이를 감시 감독하는 사무원이 함께 모든 투표 단위에 대해 실수했다는 변명입니다. 을제 대전과 부산에서 각각 관내 사전 투표자 수를 수개로 집계한 것보다 선관위의 최종 집계 결과가 약 50명 내지 90명이 불어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자 수에 허위로 부풀려진 수가 존재한다는 오랜 우려가 2024년 총선에서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을 제187호증의 사안은 2024년 4월 10일 총선 당시 포항시 북구 개표소에서 4년 전 2020년 QR코드가 찍힌 사전투표 투표지가 나왔다는 보도입니다. 을 제187호증의 8기사는 4년 전 사전투표지에 선관위 직원의 지문만 묻어 있어 수사가 중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수사 중지, 실수, 몰랐을 수 있다, 실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관위는 자체적인 정화 능력이 극도로 의심되고 입법부는 선관위로부터 수혜를 받는 격이며 사법부는 언젠가부터 선관위와 한몸처럼 취급되고 수사, 감사, 행정부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거부의 장벽을 높여왔습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이 결함없이 공정하게 작동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뽑은 정당한 대의기관이 아니라 불의한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며 그들과 연결된 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해 국가 주권이 예속되어 이중으로 노예와 같은 처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선거 관리는 자유민주 체제 국민의 생명선과 같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전 국민이 뽑은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큰 최고의 대의제 기관으로서 헌법 수호에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바 선거 관리가 국민 절반 가까이의 불신을 받고 어떠한 제도적 견제도 불가능함이 확인되었을 때 이를 방관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직무의 유기라 할 것입니다. 개헌법 7조에 의한 선거관리 시스템 비상점검 지시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헌법 질서의 틀 내에서 내린 결단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청구인은 현재와 과거 선거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성도 인정하지 않고 계엄과 피청구인의 점검 지시 모두를 헌법 파괴적인 것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입장의 분열과 간극 앞에서 통합적 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객관적 시도인 인천 연수을 통합선거인 명부와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에 대한 3차 검증 신청이 본 심판정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국민적 여망에 따른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에 대한 최소 단위의 검증조차 없이는 이 사건 계엄과 관련하여 국가 주권과 국민 주권이 심대한 위기에 처하여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대해 자의적이지 않은 판단에 이르기 어렵다는 것이 평균적인 국민들의 경험적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어서 하이브리드 전에 대해서 증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 2025년 1월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올린 담화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차별 탄핵으로 인한
행정부 사법부의 기능마비, 위헌성 짙은 입법 폭주, 예산의 무분별한 삭감으로 인한 국정마비 등을 들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하이브리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권위주의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다는 것. 국제법상 군사공격과 침략 전쟁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총칼을 직접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되어 허위 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의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험을 보태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날 국가 기밀 정보 및 핵심 산업 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전에 포함된다는 것. 국내 정치 세력 가운데 외국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에 도움을 받아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지만 그 대가로 핵심 국익을 내주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께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거 순서는 번호 순서가 아니라 논리를 구성하는 순서에 따라서 제시하겠습니다. 의제 75쪽의 13입니다. 하이브리드전의 개념을 설명한 논문입니다. 하이브리드전의 개념은 정규전 이외의 비정규전, 테러 행위는 물론이고 심리전, 가짜 정보를 이용한 인지전, ICT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서 전개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펼치는 전쟁을 말합니다. 하이브리드전의 대표적 전략가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게라시모프는 하이브리드전이 6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통상 재래식 전쟁은 4단계에 이르 터지며 4단계쯤 되면 상대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이러한 하이브리드전의 전개에 대해서 인식하고 경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의제 75쪽의 14는 위키백과에서 하이브리드전의 사례를 들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는 해커들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벌이는 해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제재, 중국의 북한의 오물 풍선 등을 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 영향력 공작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것이 중국이므로 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의제 75쪽의 8부터 12는 캐나다에 대해서 중국이 펼친 공작에 대한 것입니다. 75쪽의 8입니다. 캐나다의 글로브 앤 메일이 중국이 2021년 캐나다 총선에서 집권당인 자유당의 승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했다고 하자 중국 외교부장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면서 발뺌을 했습니다. 75쪽의 9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트루도 총리가 특별 보고관을 임명하여서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착수했음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에 국제인권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던스가 중국이 2019년 및 2021년 캐나다 총선에서 최소 11명 이상의 자유당 후보에 대해서 불법 자금 지원,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 유포 등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75쪽의 11입니다. 1년쯤 지나서 캐나다 보안정보국이 조사 결과 중국이 2019년 및 2021년 캐나다 총선에 은밀하고 기만적으로 개입했다고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5쪽의 12입니다. 중앙선대위 기사인데 그 후에 분석을 해보니 중국이 반중 정치인 낙선을 위해서 평론가와 언론을 동원해서 대중관계가 악화되면 경제에 치명적이며 대만을 지지하면 중국과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견해를 널리 퍼뜨려서 경제 안보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전형적인 심리전 여론전을 펼쳤다고 보도하였습니다. 75쪽의 15와 16은 스웨덴의 국립 차이나 센터가
2024년 6월 7일 날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역시 중국이 대만의 모든 선거에 개입해왔고 대만의 경우에는 무력 시위까지 동원했으며 그 이외에 캐나다, 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의 대표적인 사례로 또 들고 있는 것이 호주입니다. 을제 199호 중에 1입니다. 이 기사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호주의 국가안보정보원장과 안보 관계자들이 중국이 호주의 노동당 후보자들에게 선거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산당과 관련된 사업가가 호주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게 하려 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199호 중에 2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중국이 호주, 캐나다 등 자유민주진영 국가들을 상대로 정치전을 전개하고 있는데 한국 역시 그 예외가 아니라고는 기사입니다. 대만은 이에 대해서 경계해서 반친투법을 제정하고 선거법도 당일 투표, 현장 개표로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ICT 기술이 발전해서 사이버 기술을 이용해서 선거 시스템을 공격하는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을제 147호증은 국정원의 2023년 10월경 발표한 보안 점검 결과이고 증인 사이버 안보센터장 백종욱이 나와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방금 도태우 변호사가 잘 설명했지만 2020년 4.15 총선에서 선관위와 대법원은 선거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은 절대 일어날 수 없고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속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보안 점검 결과 4.15 총선의 경우에 해커의 입장에서는 망 분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통합 유권자 명부 탈취 가능했고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다 탈취가 가능했으며 사전투표용지 인쇄도 가능했고 실시간 개표 및 개표 결과 조작도 이론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백종욱 증인은 분명히 말하기를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점검이 가능한 것은 5%의 전산 설비뿐이었기 때문에 점검한 5% 내에서는 선거 조작의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전체 전산 시스템을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20 4.15 총선에서 선거 조작이 있었다 없었다 단정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을제 151호증입니다. 중앙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주의와 리더십이라는 코너에 1%만 아는 리더들의 비밀 시크릿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외국의 정치인들을 다뤘는데 10편의 영상 중 1, 2편 왕홍잉, 3, 4편 등소평, 90편 주얼리를 다루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중국 공산당 정치인들을 다루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 내에 친중 분위기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을제 122호증입니다. 선관위의 2025년 1월 17일자 사실조회 회신입니다. 이 회신에 따르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을 투개표 사무원 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도 투개표 사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2020 4.15 총선 중에서 은평구 선거구에 중국인 개표 사무원이 1명 있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증인으로 출석해서 4.15 총선에서 중국인 개표 사무원이 1명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은평구에 1명이며 전국에 얼마나 많은 중국인 개표 사무원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이를 관리하는 관리대장도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을 어떻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러면 이런 사이버 공격이 있을 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는지에 관해서 사례를 보겠습니다. 198호증의 1, 2입니다.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작년 말에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웹사이트와
IT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있었음을 이유로 대통령 1차 투표 결과를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루마니아의 헌법재판소와 방금 우리 도태호 변호사가 설명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선거 소송에 대한 판결 태도가 어떤 것이 국민 주권을 보호하는 것인지 이 방청석에 있는 기자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판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중국은 해킹 기술을 이용해서 대규모로 정치인들을 해킹하고 있습니다. 제 198의 3부터 5를 보시면 그는 한꺼번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2024년 4월에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 집단이 양국의 국회의원, 학자, 언론인, 민주주의 활동가, 주요 기업 등 수백만 원에 대해서 사이버 해킹을 했다고 발표했고, 중국 안전부 산하 ATP 단체에서는 해킹 그룹이 미국, 영국, 뉴질랜드 관료들 정치인 이메일을 다 해킹했다고 발표했으며, KBS에서도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 그룹 솔트 타이푼이 미국 정치인들의 이메일을 해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8의 6호증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대해서 2023년 11월 바이든이 시진핑을 만난 정상회담에서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하라고 경고를 한 다음 중국에서 방식을 다소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그 방식의 비중을 높입니다. 전면적 개입 방식에서 이른바 분산식 개입 방식으로 바꿉니다. 인민해방군 산하 사이버 부대 311 기지에서 친중 매체나 SNS를 통해서 여론 조작하는 방식으로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방침을 지휘한 자가 방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서 봤던 왕홍인이라는 분입니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중국의 대외 정치적 영향력 공작전을 지휘하는 분을 민주주의와 선거라는 그 사이트, 그 채널에 왜 소개하는 것인지 저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을 상대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는 어떻게 분상식 방식에 의해서 개입해 왔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제 175증이 국정원의 사실조회 회신인데, 이 회신이 중국이 어떻게 인터넷 여론 조작을 해왔는지 거기에 관한 회신을 보내왔고, 그 일부 내용이 198호증의 7, 8로 보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중국은 홍보업체 하이마이, 하이순 등으로 하여금 한국 내에 위장 언론사를 세웁니다. 서울프레스, 부산 온라인 같은 1차로 발견된 38개의 불법 웹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중국 내에 있는 정체불명의 조직으로 하여금 친중, 반미, 한국 내 갈등 조장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해서 그 위장 사이트에 게시를 합니다. 그러면 SNS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트위터나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고 하는 것이 국정원 조사 결과 드러나 있습니다. 주로 이들이 퍼뜨리는 이슈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원전 처리수를 핵 폐기수라고 지칭하고 국민 보건에 극히 위험하다는 내용, 한미 동맹을 공격하는 내용, 제주 4.3 사건에서 미군이 한국인을 학살했다는 내용, 이런 내용의 중심으로 내용을 집중적으로 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한 가지 사례만 소개하겠습니다. 제 215증입니다. 정부가 이 후쿠시마 괴담 방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전혀 근거 없다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 정부가 지출한 비용만입니다. 1조 6천억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방사능 조사 시점을 92곳에서 243곳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시료 제치를 49,600건을 했습니다. 이로 인한 정부 지출 비용만 1조 6천억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겼던 수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피해액은 다 빼고 순수하게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지출한 것이 1조 6천억입니다. 이것이 과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해서 좋은 기사가 있습니다. 2024년 4월 8일 조선일보 취재기사입니다.
1년간 삼중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22조 베크렐입니다. 조 단위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시는데 국제 원자력 기구나 WHO 안전 수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프랑스 라그 핵 처리소에서 1년간 배출되는 삼중수소 배출량은 58조 베크렐입니다. 자, 중국 다롄 원전의 경우에 90조, 상하이 친산 원전의 경우에 143조, 도합 우리나라 황해에 걸쳐 있는 중국의 해안에 있는 원전에서 나오는 것이 233조 베크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10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는 태평양으로 나가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옵니다. 그에 반해서 중국의 원전 핵 처리수는 황해로 바로 쏟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다룰 때 과학적인 인식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을 위한 잘못된 정보로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적 공격을 하려고 했던 그 세력들로 인해서 예산 1조 6천억이 낭비되고 많은 수산업 가정들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이런 정치적 영향력 공작은 비단 이런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어떤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내용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2일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의 남성과 여성 사이의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한국 여자들은 돼지처럼 먹기만 한다. 이런 내용들도 부추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설마 이런 것까지 하는 것들도 그 사회의 갈등 조장을 통해서 국력을 소진시킬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쓰는 것은 여기 보면은 6.25는 남북이 아닌 북일 전쟁이다. 한국 여자들은 돼지처럼 먹기만 한다. 서울 시민 입장에서 보면 경상도나 전라도나 둘 다 한심하다. 서울 시민에는 세금을 제일 많은데 지방이 다 탕진한다. 이런 식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가짜 뉴스들을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 공작을 함에 있어서는 산업 분야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198호 중에 10호증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한 배터리, 전기차 같은 제품 기사에도 조직적인 댓글을 달아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보도 기사가 점점 나오면서 과학적인 연구 논문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천대학교 교수 윤민우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중국의 대한국 온라인 영향력 공작 사례 연구라고 해서 중국이 이런 영향력 공작을 통해서 한국의 포털 뉴스에 조직적인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문입니다. 지금 이런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은 문화 방면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공자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자학원은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고 학생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제거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아서 다 축소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118개였으나 2022년 7개로 축소되었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폐쇄되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23개입니다. 이런 공자학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기사가 198호 중에 12입니다. 2023년 3월 14일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 최고 책임자가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 부장, 한국어로 말하면 장관을 지냈던 류현동과 순춘란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국무원 부총리를 지낸 고위 정치인입니다. 중국어 교육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중국 공자학원의 책임자로 있었다는 것은 공자학원이 어떤 용도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이 펼치는 정치적 영향력 공작전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하이브리디즘을 수행하는 데 얼마나 좋은 토양을 갖추고 있는가? 의제 146호증입니다. 국내 체류 중국 동포가 2024년 4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약 260만 명이고 중국인은
96만 2천 명으로 37%에 이릅니다. 을제 200호증의 1입니다. 2019년 7월 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교류 협력 추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민주연구원장은 이 협약식 체결 직후 중국 최대 IT 업체인 텐센트를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신원식 실장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혔지만 미국은 2025년 1월 이 텐센트 기업을 중국 인민해방군과 직접 연결된 기업으로 위험한 기업으로 낙인을 찍은 바 있습니다. 200호증의 2입니다.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했을 때 중국은 대국,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몽이 아시아 모두 그리고 나아가 전 인류의 꾸미기를 되기를 한다면서 친중 노선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을제 200호증의 3입니다. 2021년 7월 6일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공산당과 사회주의 정당 대표자가 참석한 대규모 대회였습니다. 민주당에서 이게 참석했는지는 알 수 없고 사진상으로 민주당의 당기가 여기 게시되어 있어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한국의 국익을 도모하기보다 우리나라 국익에는 해롭고 중국에는 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입법 활동과 정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제 75호증의 1입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국방부 장관 정경두 등 4명이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군사 작전명 작전 일시 등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누설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지난번 김영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왔지만 국회가 2024년 12월 2일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그 당시까지도 대통령이 비상기업 결행을 확실하게 확정짓지도 못했고 감사원장을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지를 보고 결정했다고 했는데 이 탄핵이 발의되면서 대통령이 이런 사유로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반국간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감사원장 탄핵 사유는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 입장에서 이 감사원장의 고발이 탄핵 사유의 트리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을제 75호증의 2입니다. 많이 나왔지만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최소 2년간 군사시설 사진 수백 장을 촬영하고 중국인이 국가정보원을 드론으로 촬영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75호증의 3입니다. 군무원이 정보사 소속 블랙 요원 명단을 중국에 유출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75호증의 4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 건수가 2018년 22건에서 2022년 82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그중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70%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75호증의 5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보기관들이 국내에서 암약하는 중국 요원들을 간첩죄로 추적, 체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외국의 외신 기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을제 201호증의 1입니다. 이 부분 여기 잠깐 위로.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관해서 반대하다가 반대 아니라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주도하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슬그머니 반대한다고 하는 그 당시 한동훈 당대표의 비판 발언을 소개한 기사입니다. 201호증의 2입니다. 2025년 2월 6일 시민일보 뉴스입니다. 간첩법 개정 규정이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으나
민주당이 태도를 돌변화해서 법사위 전체 회의 상정을 미루고 있어서 간첩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의제 75증의 6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안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 제임스 김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의제 202호증의 1은 그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개한 표입니다. 개인정보, 민감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도 제출하도록 하고 거부 또는 폐기 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기업비밀,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하는 분석입니다. 의제 202호증의 2입니다. 위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개인의 정보, 기업의 기업 비밀들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어서 유출될 수 있고 최근 5년간 111건의 산업 기술이 유출되었고 그중에 36건은 국가 핵심 기술이고 피해액은 무려 23조 원에 이른다는 기사입니다. 의제 75증의 7입니다. 무기 수출을 받을 때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방위산업법 개정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법률로 시행이 되면 방산 수출은 지연되고 기밀이 유출되면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하는 입법 기사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예민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전, 특히 정치적 영향력 확보 공작을 가장 치열히 전개하는 중국과 인접하여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정치적 영향력 확보를 위한 작전을 전개하는 것을 보면 한국에 대해서 활발히 그러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능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설린 관계로서 경제적 우호관계, 교류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거나 주권을 침탈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분명히 2020년 4.15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거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은 전혀 일어날 수 없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 장담을 믿고 대법원도 판결을 했습니다. 2023년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장담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해커가 마음껏 주무를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친중국 성향을 드러내서 홈페이지에 자유민주주의와 전혀 관계없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선거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거 공작, 정치 공작의 책임자인 왕후닝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리고 중국인 등 외국인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종사할 수 있게 한 상태에서 선거가 온전히 치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연목구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드러난 것이 도태호 변호사가 방금 밝힌 수많은 이상한 투표지와 기이한 현상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방금 보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하는 입법 활동들이 중국인들의 스파이 활동을 처벌하는 간첩법 개정을 미루고 있고 오히려 중국으로의 핵심 기술, 국가 핵심 기술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그러한 법안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에 관한 정보를 유출한 것을 문제 삼는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다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 국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쟁이나 사변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는 중요한 위험한 상태이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언론을 통해서 하지 않았느냐? 우리나라 언론은 전국 언론 노조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 노조에는 정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치위원회는 강령이 있습니다. 진보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보십시오. 임기가 끝난 MBC 대주주는 방송문화진흥회입니다.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지금 10개월 정도 계속 이사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박문진 이사 새로 임명했던 방통위원장을 임기 이틀 만에 탄핵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언론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면 아마도 대통령의 발언은 한 5분 소개하면 그 발언을 비판하는 분석 기사와 논평은 아마 10배는 더 나갔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심각한 위기 상황,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국익이 침해당하고 있고 국민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위험을 걸고서라도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충심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동부구치소 수감장소 관련 가짜뉴스, 국가안보, 하이브리드전 관련한 서중요지 진술을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 11쪽에 계엄군과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추인 측 증거는 갑제 1호증의 26, 2024년 12월 6일 JTBC 박창규 기자가 송출한 이유도 없이 빈방 만들라 지시, 계엄의 밤 동부구치소에선이라는 기사 하나였습니다. 이 기사는 법무부가 부인을 하였음에도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다는 취지로 기사를 송출하였습니다. 을제 116호증 동부구치소장 박경선의 그런 사실 없다, 기자들의 내피셜이다 라는 진술조서입니다. 을제 117호증 12월 3일과 4일 동부구치소 입출차 내역입니다. 직원들 외에 외부 차량의 입출차가 없었음이 확인됩니다. 을제 153호증 신용의 교정본부장의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조서입니다. 을제 155호증 정정보도 기사입니다. 최근 2025년 2월 6일 정정보도가 게시되었습니다. 을제 207호증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열람 차단, 동영상 플랫폼 조치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회신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 탄핵소추는 양산된 가짜뉴스들과 선동들로 가결되었음이 또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안보 하이브리드전 관련 서증입니다. 을제 76호증은 2024년 11월 6일 약 4개월 전 민주노총 조정쟁의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직실장, 기아자동차 직원이자 금속노조 부위원장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한 공소장, 범죄일람표, 판결문입니다. 을제 212호증 2025년 1월 31일 약 2주 전에는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사무차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판결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 문화교류국은 이들에게 전국의 지사를 만들게 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전민 항쟁을 통한 남조선 혁명의 완수, 북한 주체 사상에 따른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 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실행 방안을 모의하고 국가 기밀의 수집 및 지령을 수수하고 민주노총 장악을 통한 노동계 영향력을 확대를 기도하고 물리적, 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반보수, 반미투 조정 및 친북 여론전을 전개해 왔습니다. 북한에서 이들에게 내린 지령입니다. 2019년 1월 24일에 내린 지령입니다. 기아차 화성공장과 강주공장을 장악하라. 주요 통치기관들과 화성지역의 군 관련 실태를 장악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 자료를 입수하라. 화성 평택 지역의 해군 제2함대 사령부, 평택 화력, LNG 저장 탱크 시설, 평택 부두 배치도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라. 청와대와 검찰, 통일부 등 기관에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인맥관계를 두터이 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지지 세력들이 집권 여당과 정부의 강경 대응, 집단적 대응을 하는 경우 이들과 연대하여 자유한국당 해산과 관련한 범국민적인 단체가 조직되면 적극 합세하여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투쟁 때와 같은 반보수 투쟁 역량을 확보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민중당이 차지하고 있는 울산 동구 지역구를 무조건 사수하는 데 조직적으로 지원하라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여성 노조 단체들을 내세워 자한당은 여성들을 아이를 낳는 도구로 여기는 여성 천시당, 태생적인 색광당, 천하의 저질당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켜 보수패당에 대한 혐오감을 증대시키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패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 검찰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실현될 때까지 자한당을 집중 공격하라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인적 사항을 5월 3일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부정선거 의혹까지 들고 나오는 미통당 것들의 적폐물이 선거 부정 집단, 반통일 세력으로 배격하도록 항의투쟁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몰아넣도록 하고 선전 홍보 수단들을 이용하여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테러 행위로 단죄하는 기사들을 집중 게재하게 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아까 차기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지령과 갈등으로 인하여 후쿠시마 괴담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었다는 기사입니다. 도쿄올림픽 경기대회 참가 거부,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등과 같은 대일 강경 입장을 취하게 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385쪽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운동 10만 명이 달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간첩 지령에 의한 성과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같은 언론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조선일보 폐간운동본부를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라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여 국민의힘 것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되어 친미 사대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수정권이 들어섰다.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실천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개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438쪽입니다. 윤석열과 일가 족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윤석열 탄핵투쟁의 불씨를 피우고 제2의 촛불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450쪽입니다. 보수 텃밭인 영남에서 김땡땡이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당선된 것은 영업 일부와 진보 사당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 이룩한 쾌거이다라고 칭송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를 개최하여 박근혜의 탄핵을 이끌어낸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촛불 시위와 적극 결합하여 역도놈의 퇴진을 요구하는 항의 투쟁들을 전개하라는 등의 지령을 내리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민주노총 간첩 판결문에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의 갈등이 모두 간첩들에 의한 지령에 의해서 움직인 지령문에 담겨 있음이 확인됩니다. 을제 77호증의 1, 2는 2024년 12월 19일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의 판결문과 보도자료입니다. 반국가 단체인 북한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의 자금이 흘러들어갔고 조선노동당에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증거입니다. 을제 210호증입니다. 대북송금 유죄 확정에 대한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기사입니다. 을제 78호증의 4, 2018년 5월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경제구상을 담은 USB를 김정은에게 전달했고 그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을제 78호증의 3, 이 USB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북한 원전 지원을 암시하는 파일을 삭제하는 사건이 논란이 되었으며 을제 78호증의 5, 2022년에서야 이 USB를 통일부에서 제작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을제 78호증의 1,
그래서 이 USB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거부 처분을 당하여 취소 소송을 하였고, 해당 USB에 담긴 정보가 국가 기밀 중 상급 기밀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을제 78호증의 2, 이 사건에 대하여 문재인을 간첩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각하되었고, 그 각하된 이유는 이미 북한 김정은에게 건네주어 현재로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을제 79호증 2024년 9월 30일 불과 5개월 전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4년이 선고된 청주 간첩단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도 간첩들이 압력을 하고 있고 계속하여 공소 제기 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계속되고 있고요. 을제 81호증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가 10년 동안 현재까지 사이버 공격을 해왔고 국가정보원, 외교부, FBI 등이 공조하여 한미 정부 합동 보안 권고문을 발표하였다는 기사입니다. 저희가 하이브리드전과 관련한 김숙희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 그리고 외교부에 대하여 문서제출 명령 등을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에서는 모두 기각을 하였습니다. 을제 82호증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3명이 2년간 군사시설을 촬영해왔다는 뉴스입니다. 을제 203호증의 1 내지 3은 1심의 국가보안법 간첩 사건의 1, 2, 3심의 판결문입니다. 을제 203호증의 4는 박선원 현 민주당 의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1심의 사건이 연루되었음을 암시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승소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은 여인영으로부터 23시 06분경 국회를 봉쇄하고 있다고 위치 추적을 받았다는 홍장원의 진술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 증거입니다. 을제 137호증의 1, 방첩사 배정효가 국회로 순차 출발한 시간이 국회로 순차 출발한 시간이 00시 40분, 순차 도착한 시간이 1시 20분경이라는 점, 을제 137호증의 2, 을제 137호증의 2, 방첩사 구민의 중령이 국방부 조사본부 이상민에게 12월 4일 1시 3분경에서야 국회 수소 충전소로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을제 137호증의 3, 박창균 영등포소 형사과장은 23시 01분경에서야 비상소집 출근을 지시하였고 00시 18분경에서야 국회 수소충전소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상황입니다. 홍장원에 대해서 저희가 증인신문이 종료하고 나서 이러한 순차 출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언이 되자 마치 축차 검거가 순차 출동과 축차 검거를 순차 출동과 혼동하여 섞어서 일반으로 하여금 오인을 하게 하는 기사들이 많이 송출되었습니다. 출발 지시도 받기 전에 국회를 봉쇄할 수 있을 수는 없는 일이므로 홍장원의 진술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을제 129호증 홍장원의 진술 조서입니다. 홍장원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대통령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라고 명확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을제 167호증 조태용의 경찰 진술 조서입니다. 조태용도 홍장원이 원장님께서 해외에 계신다고 생각하여 대통령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대통령이 홍장원에게 전화한 이유가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서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간 변론 정리를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증인신문을 통해서 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중간 변론 요지를 간단히 작성을 하였습니다.
변론의 전체 요지는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가 수차례 얘기를 했고 방금 전에도 진술을 하였듯이 줄 탄핵과 또 헌법재판소 구성 방해로 인해서 행정사법부 기능이 마비됐고 또 예산 폭거, 이재명 방탄입법, 정부 정책 법안의 발목 잡기, 위헌 및 국익에 반하는 입법 독재 등 수없이 많은 현 정부의 사법과 입법 행정을 마비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또 합법적인 평화적 계엄, 그다음에 단시간 내에 국민 호소형 계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수 병력으로 실무장을 금지시켰고 또 간부 위주의 병력을 투입시켰고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투입, 또 계획대로 시행된 계엄이었습니다. 실제 결과로 보아도 큰 물리적 충돌이나 국민들이 다치거나 하는 그런 피해 사례가 전혀 없었고 단시간 내에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서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이번 사건 비상계엄에서 판단은 비상계엄의 원인과 그다음에 실제 발생한 결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간 변론의 정리 순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회를 봉쇄하였는지, 두 번째로는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는지, 세 번째로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봉쇄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모의를 하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런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제로 국회가 봉쇄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봉쇄를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고 또 충분한 병력이 필요합니다. 김영현 국방부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약 7,000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증언을 하였고 또 마찬가지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외곽만 5,000에서 7,000명이 필요하다고 이 본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회 봉쇄를 위해서 사전 모의 또는 준비를 하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호는 법정에서 대통령이 이 사건 계엄의 성격을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와 아울러 대국민 호소 계엄, 메시지 계엄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계엄 하에 이 사건 계엄을 계획했다는 점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즉 국회 봉쇄를 통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저지, 그다음에 이를 통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한 결의를 방해하려는 어떠한 계획도 최초에 계획한 바 없다고 법정 증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영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국회 봉쇄나 침투가 아닌 국회 질서 유지였고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계획이 없었다면서 국회 봉쇄는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또 마찬가지로 본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수방사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수방사 사령관 이준우는 계엄 당일 일상적인 회의, 그다음에 현장 지도를 하고 오후에는 병원 진료도 하고 또 이발도 했으며 저녁에는 예하 사단장, 여단장 및 그 배우자들과 함께 매년 열리는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후에 저녁 8시 30분엔 그들과 차단까지 나누는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우는 계엄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TV를 통해서 계엄 발령 사실을 알았다고 본 법정에서 증언하였습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은 21시에 저녁 9시에 집에 퇴근을 해서 아이와 놀아주다가 계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하였고 일 경비단장 조성현은 퇴근 후에 빨래도 하고 TV도 봤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방사 참모장 조백이는 검찰에서 독서실내에서 공부를 하였다고 또 검찰에서 진술을 하였고 그다음에 수방사 윤덕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 진료를 보고 또 육아까지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 수방사 경찰단장 중대장 이찬음은 또 마찬가지로 회식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고 또 윤태현은 검찰에서 중대장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저녁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처럼 수방사는 사령관 이하 모든 부대원들이 12월 3일 계엄 당일에 매우 일상적이고 평범한 업무를 수행을 했고 퇴근 후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 명백했고 그다음에 계엄 발령 후에
국회 봉쇄를 위한 어떠한 사전적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특전사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전사 각종으로 법정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발령 후에 병력 출동이 늦은 이유가 간부들이 모두 퇴근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소집을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또한 최초 출동한 707 부대 역시 계엄에 대비해서 미리 대비시킨 것이 아니라 야간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던 부대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또 특전사 707 부대장 김현태는 본 법정에서 12월 3일 당일 계획되어 있었던 훈련을 하였고, 저녁에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특수전학교 훈련장에서 야간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다며 이 사건 계엄을 위해 미리 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12월 2일부터 707 부대가 출동대기 명령이 있었고 예전 훈련도 모두 취소되었던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본 법정에서 증언하였습니다. 1 공수여단장 이상현은 계엄 당일 운동을 하였고, 저녁에 3 공수여단장 김정은은 계엄에 대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습니다. 9 공수여단장 안무성은 관서에서 쉬다가 계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특전사의 모든 부대원들이 12월 3일 계엄 당일에 부대에 대기하거나 계엄을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한 바 없고 평소와 같은 업무를 하였고, 일과 이후 시간에는 모두 퇴근하였는 바 사전에 국회 봉쇄 등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모두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조 경찰청장은 2024년 11월 3일 19시에서 19시 30분경에 대통령 안가에서 김영현과 대통령을 만나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바 있지만,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갈 때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찰을 어떻게 하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계엄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계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만약에 계엄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면 집으로 가지 않고 사무실로 갔을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법정에 출석을 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것이었다면 저도 계엄 선포 3시간 전에는 삼청동 안가에서 증인이나 조조에게 경찰 몇 명이 필요하다, 몇 명을 배치할 수 있냐, 또 경찰 몇 명을 국회 어디로 보내서 어떻게 해달라는 정도의 말은 있었을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당시 안가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있다는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본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장 경비부장 주진우 같은 경우에는 지인과 그 당일 저녁에 스크린 골프까지 치고 있다가 서울경찰청장의 어떤 호출에 의해서 갔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계엄 발령 시기와 관련돼서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고 또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면은 아마 수요일인 12월 3일 10시 30분에 비상계엄을 발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주중에 국회 일정을 마치고 많은 수가 지역구로 내려가는 토요일 새벽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발령하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비상계엄 발령일 전후는 국회 예산안 처리로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이어서 많은 수의 의원과 보좌관이 야간에 국회의원 회관에 야근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기에 처음부터 국회의원의 출입을 봉쇄하고 또 국회 본회의장의 출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방사, 특전사, 경찰 여러 가지 상황을 조력해 볼 때 사전에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고는 전혀 볼 수가 없는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국회 봉쇄를 위해서 충분한 병력을 준비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현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최초에 김용현은 1군단, 7군단 병력 최소 2만에서 3만, 최대 5만에서 6만 병력 동원을 건의하였지만 대통령은 이번 계엄은 아주 짧게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소수만 동원하라고 하였고, 이에 김용현이 다시 3천에서 5천 정도 병력 규모를 다시 건의하였지만 대통령은 병력은 280 정도로 하고 우발적인 사고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숙련된 간부들로만 편성된 군인을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본 법정에서 증언하였습니다. 당시 수방사의 상황을 살펴보면 계엄 발령 직후에 1시간 내로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41명이
전부였습니다. 3호 특임 선발대 16명, 2특임대 선발대 11명, 군사경찰 14명, 총 41명만이 국회로 출동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그 병력이 국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방사의 병력은 개헌 발령 후에 최초 707 부대가 23시 10분부터 23시 30분 동안에 약 96명이 국회로 출동을 하였고 국회에 도착한 시간은 1시간 40분이 지난 00시 11분경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개헌 발령 후에 경찰 같은 경우에 최초에는 360명, 6개 기동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 6개 기동대의 경우에는 계엄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병력이 아니라 인력이 아니라 당시에 국회에서 상조하고 있었던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국회 봉쇄를 실제적으로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현은 법정에서 대통령이 12월 4일 공무원식 영인에 전화를 해서 의원들의 출입을 막지 말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본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준우에게 지시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준우는 법정에서 대통령이나 김용현으로부터 출동 시에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가서 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하라 이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더욱이 국회로 가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당시 초동조치 부대만 소집을 해서 출동 지시를 했고 또 이준우 수방사령관도 출당을 하면서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기도 하였고 또 국회 국방협력관에게 전화해서 수방사 병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해달라고 부탁한 바도 있다고 증언하는 등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고 출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출발을 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곽종근에 대한 지시 역시 곽종근도 최초에 지시받은 내용은 국회로 출동을 해서 국회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는 것이었다고 본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김봉식의 경찰에 대한 지시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김봉식과 조지호가 증언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지호는 검찰에서 2024년 12월 3일 19시에서 19시 30분에 안가에서 대통령과 김용현 그다음에 이렇게 만나서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바는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계엄금이 어떻게 진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달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김봉식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후에 1차 봉쇄와 2차 봉쇄가 있었는데 그 1차 봉쇄와 2차 봉쇄 역시 과연 대통령이 지시하였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찰은 1차 봉쇄는 23시 06분부터 22시 48분부터 23시 05분까지 1차 봉쇄가 있었고 그 다음 23시 37분부터 그 다음 날까지 01시 45분까지 2차 봉쇄가 있었습니다. 그럼 1차 봉쇄와 2차 봉쇄를 각각 누가 어떤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봉쇄는 김봉식 피의자 신문조서 또 본 법정에서의 증언, 그다음에 또 행안위에서의 어떤 증언에 따르면은 조지호와 김봉식이 서로 논의한 끝에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이미 증언한 바 있습니다. 2차 봉쇄의 경우에는 조지호와 김봉식의 진술 및 법정 증언, 또 대통령의 공소 사실을 살펴보면은 김봉식은 법정에서 조지호로부터 지시를 받아 2차 봉쇄를 하게 되었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김봉식은 검찰에서 당시 조지호 청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문장은 포고령이 선포되었으니 국회 출입을 통제하세요라는 내용이었다고 법정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지호는 피신주소에서 박한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포고령이 내려오기 전에 국회를 완전히 셧해달라는 말이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절하였고 이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포고령이 내려갈 것이라고 하면서 국회를 차단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대통령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2023년 12월 3일 날 23시 23분경에 박한수에게 포고령에 대해 박한수에게 알려주고 지시하여 마치 대통령이
박안수를 통해서 조조로 하여금 국회를 봉쇄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소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안수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박안수는 국회를 전면 통제 또는 전면 차단해달라는 요청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박안수가 조지와 통화한 내용은 포고령을 설명하고 국회에 인력 증언을 요청한 것이 전부였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 또 조지호의 국회 행안위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조지호는 24년 12월 5일 국회 행안위에서 출석을 해서 계엄사령관이 국회 통제를 요청하였는지 아니면은 지시를 하였는지는 기억이 없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사령관의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계엄법을 봐서 그 계엄법에 따라서 발령된 포고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즉 자신이 포고령대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 외곽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24년 12월 4일 3일 23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조지호가 국회 통제를 하였다가 김봉식이 국회의원 출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같아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 소지자에 한해서 국회를 들여보내고 있다며 상황을 설명을 하였고, 이에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김봉식의 조치를 칭찬한 바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계엄이 해제되고 난 후에 대통령은 24년 12월 4일 날 05시경에 조지호에게 전화를 해서 김봉식 청장이 초동 조치를 잘 해서 국회의원도 신속하게 들어가서 해제 의결을 하고 상황이 잘 정리됐다는 말을 김봉식한테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봉식은 본 법정에서 그날로부터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조지호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김봉식이 조지호로부터 지시받은 문구, 그러니까 계엄령이 포고령이 선포됐으니까 국회를 통제해라. 그다음에 박안수가 조지호에게 국회 통제에 관련된 어떤 내용도 이해하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대통령이 조지호에게 두 번에 걸쳐서 국회의원을 출입과 관련돼 가지고 자유롭게 출입시켜 준 것에 대해서 김봉식을 치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조지호가 포고령만을 보고서 그 포고령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에 2차 봉쇄를 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대통령이 2차 봉쇄에 대해서 봉쇄를 하라라는 어떠한 지시도 있었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회가 봉쇄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엄 발령 후에 수방사 병력이 최초로 출동한 병력은 14명입니다. 그다음에 특정사 병력은 계엄 해제 의결 전까지 국회 경내에 진입한 인원은 270명입니다. 그다음에 경찰 인력은 360명입니다. 수방사 병력 14명은 국회 본청에 가지도 못하고 수소 충청서 옆에 담벼락 밑에서 계속 대기하다가 계엄이 끝났습니다. 특정사 병력도 계엄 발령 후에 1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96명만에 출발을 했고 01시 18분이 돼서야 겨우 경내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경우에는 360명 6개 기동대만이 최초에 투입이 됐는데, 조지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6개 기동대면은 한 문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병력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회에 담장이 낮고 여자도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문만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6개 기동대가 필요하다라는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계엄 해제 전까지 수방사 병력은 14명, 특정사 병력은 270명, 그다음에 경찰 병력은 약 360명이 배치된 상태였고, 그 경찰 병력도 이후에 계속 충원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1,600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조지호나 김봉식의 주장대로 국회를 전체를 봉쇄하려면 5,000에서 7,000 정도의 병력이 필요한데 그보다도 아주 턱없는 그런 병력입니다. 그다음에 특전사의 병력 270명도 대통령이 최초에 얘기했던 280명과 거의 동일한 병력입니다.
수방사는 고작 14명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병력을 가지고 실제로 국회를 봉쇄할 수 있었다, 봉쇄하고자 했다라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의원을 끌어내도록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그 관련자들의 공소장 기재라든지 관련자들의 진술을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박정훈 의원의 어떤 진술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준호 공소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조지호 진술, 그다음에 김현태의 법정 증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을 끌어내려고 하는 지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그다음에 계획하고, 그다음에 계엄 발령과 동시에 병력을 투입시키고 경찰 병력을 투입시켜서 국회를 봉쇄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소추인 측 주장은 소추인 측 주장과 그다음에 또 일부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의원을 끌어내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그 점을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공소장 기재를 살펴보면 곽종근은 아직 국회 내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거 같으니까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방사령관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이준호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이준호 수방사령관이 국회에 도착하였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자,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아직도 못 들어갔냐, 국회의장으로 들어가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를 하였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위와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의 수가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종족수에 가까워지자 재차 이준호에게 전화를 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라고 또 지시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24년 12월 4일 공안시 03분경 이후에 이준호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 190명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도 확인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지시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주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01시 어간에 무려 6번의 전화를 해서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간 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라고 지시를 하였다는 겁니다. 곽종근의 어떤 증언, 그다음에 이준호의 공소장의 내용, 그다음에 조지호의 검찰의 진술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종근은 먼저 곽종근의 진술은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명주 의원에 의해서 오염이 됐는데, 김명주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할 때 곽종근은 그 밑에서 작전차장을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참모이고 둘 사이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였습니다. 곽종근이 김명주 TV에 출연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국회 국방위 위원장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이 최근에 2월 12일 날 제42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707 김현태 단장과 면담을 했는데 12월 5일 날 김병주가 곽종근에게 전화를 해서 6일에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이병소로 나와라 이야기를 하고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키고 12월 6일 날 유튜브에 곽종근을 출연시켜서 원하는 답변들을 유도하였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12월 3일 계엄 당시에 김용현이 곽종근에게 전화를 해서 너무 혼잡하니 국회 본청에 들어간 특전사 요원을 밖으로 빼내라 라고 전화를 한 거 두고, 처음에는 사실대로 김용현의 요원 인원들을 빼내라고 진술을 하였다가 곧바로 김병주와 박선원 의원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는 진술로 번복시키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박범계 의원과 부승찬 의원, 그다음에 민주당의 국회 전문위원 이상엽에 의해서 진술이 오염됐습니다. 707 부대장 김현태는 본 법정에서 24년 12월 10일 날 국회 국방위 회의 시에 곽종근과 함께 점심을 먹고 더불어민주당 측 국회의원 보좌관이 안내로 국회 본청의 3층 방에서 쉬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상엽 전문위원이 부승찬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다음에 박범계 국회의원이 차례대로 들어오면서 곽종근에게 공익 제보자로 신청해 주겠다며 신청서를 작성해 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송일정 의원은 2월 12일에 국회 본회의에 출석을 해서 24년 12월 10일에 국방위 정회 시간에 박범계 의원, 곽종근 사령관이 회유를 한다. 이상엽 전문위원이 만나고 회유를 한 후에 부승찬 의원, 박범계 의원이 와서 곽종근 사령관을 1시간 30여 분 동안 회유를 하였다고 합니다. 박범계 의원이 사령관에게 답을 연습시키고 또 박범계 의원이 받아서 적은 후에 본인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말하도록 강요를 하였다고 합니다. 곽 사령관은 답변을 하기 전에 미리 리허설까지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국회에서의 어떤 곽종근의 진술, 그다음에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미 김병주 의원과 그다음에 박범계 의원에 의해서 충분히 오염된 상태로서 신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곽종근 그 특전사령관의 진술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전화 받은 횟수가 계속 변동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TV에서는 1회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했지만은 그다음에 4일 후인 12월 10일 국방위에 출석해서는 2번이라고 변경을 하였고 그다음에 1월 14일 있는 내란국조 특위에서는 3번의 전화를 받았고 또 2번의 통화를 하였다고 또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전화한 시간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에서는 최초에 00시 30분이라고 진술을 하였다가 12월 10일 국방위에서는 00시 30분에서 40분 사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2월 4일 국회 청문회에서는 다시 20분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2월 6일 날 법정 증언에서는 30분이 맞지만 00시 20분이라고 한 것은 공소장이 그렇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라고 답변 증언을 하였습니다. 00시 20분으로 왜 계속 바꾸려고 하느냐? 그것은 707 단장 김현태에 대해서 테이저건 공포탄 사용 지시를 그때 어간에 했기 때문에 그 변명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00시 20분으로 계속 변경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공소장 기재에 도끼로 문을 부수고 살아도라는 기재 역시 곽종근은 일관되게 부인을 했고 또 707 단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계속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도끼로 부수고 서라는 말은 12월 10일 날 국방위에서 박범계 의원이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그다음에 12월 9일에 검찰 조사 시에 곽종근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어떤 내용을 지시받았는지에 대해서 진술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가 정확한 워딩이었습니다. 그 다음 24년 12월 9일에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에 의하면은 아직 의결 종족수가 채워진 것 같지 않으니 안 채워진 것 같으니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또 자수서에는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의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다음에 2월 10일 날 국방위 진술에서는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본 법정에서도 재판관님의 질문에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말이 맞고 의원이란 말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처음에 자수서에서는 의원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검찰 12월 같은 날 12월 진술에서는 사람들이라고 진술을 했다가 다시 국방위와 법정에서는 인원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에 들어가서라고 하던 맨 처음에 12월 9일 날 진술도 국방위에서는 문을 부수고라는 말이 추가됐습니다. 그다음에 검찰 진술에는 데리고 나와라는 진술도 국방위나 법정에 와서는 끄집어내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인원이라고 이런 걸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국회의원을 인원이라고 가리키는 것은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가리킨다면은 당연히 사람 또는 의원 또는 국회의원이라고 지칭을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군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서 태의저검민 공포탄을 사용해야 되나 또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되나 이런 내용을 707 부대장 김현태와 상의했다고 마찬가지로 진술을 하였고 본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증언을 하였습니다. 근데 김현태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태의지어건 그다음에 공포탄 사용은 통화 시간은 00시 17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통령 지시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고 당시에 707 부대원들이 국회 본청 정문에서 시민들과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본 곽종근이 태의저건이나 공포탄이라도 사용해 볼 수 있겠냐라고 권유를 하였고 707 부대장이 그건 제한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단전도 00시 50분에 곽종근이 김현태에게 직접 지시를 한 내용이라고 본 법정에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 00시 30분에 통한 내용은 무엇이냐? 그거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라는 뉘앙스의 말을 자기가 들었다는 것이고 김현태는 그런 말을 듣고서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라 라는 취지로 그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든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그대로 오늘 본 법정에서 김현태가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곽종근의 진술과 관련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서도 부당하다고 해서 아예 예하부대에 어떤 지시도 내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묵살을 하였다고 계속 검찰에서 진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공직사회에서 공직자의 태도 또는 또 더 나아가서 군인 지휘 명령 체계가 살아있는 군인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그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묵살하고 예하부대의 지시를 내리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뜬금없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의원들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최소한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그 지시를 하려면은 국회 의결을 왜 필요한지, 왜 끌어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현장 지휘관인 특전사령관에게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를 강구를 해서 지시를 하였을 것인데 뜬금없이 평소에 연락하지도 않는 곽종근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의원 끌어내라 라고 지시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국방부 장관의 지휘체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화했다는 것도 지시를 내렸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우의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의 전화를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우는 일단은 그 3번의 지시받은 것 중에서 2번은 모두 다 일관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우는 본 법정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자회견, 그 다음에 변호인을 통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본 법정에서의 어떤 그동안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길주 TV에서는 망설임도 없이 어떤 망설임도 없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한 번 받았고 그 내용은 국회의 출동 상황을 묻는 거였고 진입이 어렵다고 하자 알았다며 끊었다는 내용입니다. 고민을 한다든지 생각해 본다든지 하는 것도 없이 아주 망설임 없이 그때 대답을 한 것이 그대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수방사 1 경비단장 조성현의 법정 증언을 살펴보면은 법정에서 조성현이 와서 증언을 하였지만은 이준우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있었지만은 그것이 대통령의 지시라든지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지시는 없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이준우의 어떤 지휘 스타일, 명령 하달 스타일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예하부대에 하달리는 만무하다라고 분명하게 본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조조의 진술을 살펴보면 조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6회에 걸쳐서 의원을 체포하라는 전화를 하였다고 하였지만은 대통령이 그 이전에 김복식 청장이 국회 안에 국회 외곽에서 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고 자유롭게 들여보내줬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칭찬을까지 한 바 있고 그다음에 계엄이 끝난 후에 마찬가지로 김복식 청장의 그 조치를 칭찬하면서 김복식 청장한테 김복식 청장 때문에 국회가 빨리
해제 의결을 했고 그래서 계엄이 잘 끝났다라고 칭찬 지시 전화를 했고 조조가 그 다음에 그대로 2, 3일 후에 하루 이틀 후에 김모식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고 김모식 그것을 들었다는 사실을 본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전화 내용을 살펴보면 조조에게 갑자기 6회에 걸쳐가지고 의원들 체포해 뭐 끌어내 이런 지시를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더욱이 곽정우가 동일한 사유로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조지호 씨 마찬가지로 경찰청장이고 대통령부터 지시를 받았다면 반드시 복명복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한 어떠한 내용도 조지호는 복명복창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6번의 전화에 대해서도 예하부대에 어떤 내용도 전파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인영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예하 직원들한테 부하들한테 전파까지 다 했는데 오히려 대통령 지시를 받고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조지호의 말을 신뢰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현태는 본 법정에 나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안기백 의원을 국회 본청에서 만났어도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쳤던 것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 법정에서 마찬가지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계엄 당일 소지한 케이블 타이는 문을 잠그는 용도라고 본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고 곽종근 사령관도 마찬가지로 본 법정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얘기한 그 지시는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하였지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 본 법정에 나와서 대통령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얘기했고 여인영 사령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방첩사 부대원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민회의 경우에는 체포 명단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체포조 또는 체포조라는 것은 조를 편성하다 보니까 나온 말이다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재학의 경우에는 이송민 구급 명단 14명이라는 것은 14명을 체포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정확히는 신명을 받아서 수방사 구금시설로 이송한다는 것이 김대우 단장의 설명이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김대우는 검찰에서 마찬가지로 집중하라라는 여인영 사령관의 지시를 집중해서 체포하라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 진술에 그대로 나옵니다. 정일영은 경찰인데 정일영은 검찰에서 국민의 중령과 연락 후에 국회로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팀장인데 당시에 수갑도 없었고 국민의 중령과의 통화에서 체포조 같은 말을 전해 듣지도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창균도 마찬가지로 경찰인데 경찰이 체포를 하고 나서 방첩사가 해당 인원을 이동시킨 다음 조사본부가 구금한다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방첩사 인원들에 의한 체포 요청도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전창훈도 마찬가지로 경찰로서 방첩사로부터 합동수사본부를 위해서 인력과 차량 지원 요청이 왔다는 연락을 받은 바는 있지만 체포 명단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을 하였고 경찰청장이나 우종수 국수본부장으로부터도 체포 명단을 받은 것은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윤수경은 마찬가지로 경찰인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해서 인력과 차량 지원 요청이 체포를 위한 목적이었냐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검찰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영일도 마찬가지로 경찰인데 방첩사 구민회는 유일하게 방첩사와 경찰의 연결 교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연결한 유일한 사람이 구민회입니다. 방첩사 구민회로부터 합동수사본부를 위해서 인력과 차량 지원 요청을 받고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하였는데 그때 구민회가 과천에 있는 방첩사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5명의 추가 인력을 요청하였지만 그것은 국회에 가서 정치인을 체포하는 용도가 아니라 국회에 가서 국회 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사람 5명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강상문, 방진은 마찬가지로 당시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경찰 직원인데 일관되게 검찰에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국회를 봉쇄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사전 모의 준비도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국회를 봉쇄하려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미리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엄과 동시에 병력을 바로 출발시켜서 국회를 봉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준비나 그런 계획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봉쇄된 바도 없습니다. 일부 봉쇄도 1차 봉쇄와 2차 봉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봉쇄는 조지호 경찰청장이랑 김봉식의 서로의 상의에 의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시한 것이고 2차 봉쇄 마찬가지로 포고령을 자기가 보고서 스스로 판단하에 김봉식에게 내린 지시였습니다. 대통령이 2차 봉쇄를 하라고 어떠한 지시도 내린 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국회 봉쇄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실제로 병력도 대단히 소수만 투입되었습니다. 그 병력을 가지고 국회를 봉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실제 봉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곽종근의 진술은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곽종근의 진술은 일치되지 않고 일관되지 않습니다. 계속 변동하고 있습니다. 조조의 진술도 곽종근의 진술처럼 신빙성이 없습니다. 김현태의 진술에 비추어 봐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곽종근이 만약에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누군가에게 지시를 하였다면 바로 국회 본청에 들어가 있는 곽종근에게 김현태에게 지시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의원을 끌어내라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정치를 체포하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은 대통령은 김용현이든 여인이든 누구에게도 정치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 없습니다. 일부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영이 일부 정치인의 위치를 확인하라는 지시는 있었고 그 위치를 예하부대로 그 지시가 내려가면서 일부 확대되거나 자신들이 평소에 습득한 매뉴얼대로 확대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첩사령부와 같이 협조하는 경찰 누구도 정치를 체포하라는 일설에 있는 경찰들은 지시받은 바도 없고 협조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를 체포한 바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구인 측에게도 최종 진술할 때 4분 추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가요? 청구인 측 이의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피청구인 측 이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무위원들의 증거 증명력에 대해서 당시 국무위원들의 진술은 만약에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바로 내란 공범, 동조범, 주요 직위자라고 인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점을 명쾌하게 밝힐 수는 없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재판은 2월 20일 오후 3시고요. 14기일입니다. 한덕수 총리 3시, 홍장원 1차장 5시, 조지호 경찰청장 7시 이렇게 정의 신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